사실 뭐 K 컨텐츠에 대한 중국의 표절 문제는 어제 오늘 일은 아니죠. 대놓고 너무 비슷하게 하는 것, 그것도 이제 문제지만 수준이 너무 떨어지게 카피를 했기 때문에 더 조롱받는 거 아닌가. 영상을 자세히 보면 뭔가 조악하다라는 생각이 들 거예요. 기술로 찍어낼 수는 있어도 감각으로는 복제할 수가 없다. 카피 문제의 실패를 덮으려는 심리적 방어 기제가 아닌가. 중국은 앞서서 얘기했듯이 정도와 질과 양면에서 차원이 다른 표절 수준으로 이렇게 카피하는 것이 하나의 문화처럼 고착화되어 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동아방송예술대학에서 엔터테인먼트 비즈니스, K-팝 뮤직 비즈니스를 가르치고 있는 심희철 교수입니다. 반갑습니다. 최근 중국 게임사가 캐대언을 표절한 듯한 영상으로 비난받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이번에 좀 이례적인 것 같아요. 사실 뭐 K 컨텐츠에 대한 중국의 표절 문제는 어제 오늘 일은 아니죠. 근데 이번에 특별히 조롱받는 이유가 있습니다. 뭐 대놓고 너무 비슷하게 하는 것, 그것도 이제 문제지만 사실 수준이 너무 떨어지게 카피를 했기 때문에 더 조롱받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레스토랑에 너무 맛있는 음식이 있어요. 근데 그걸 내가 좀 따라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편의점 가서 인스턴트 식품을 여러 개를 딱 사서 전자레인지 딱 하나 가지고 싹 요리를 만들어서 짠! 이 미슐랭 요리입니다. 라고 이제 내놓는 그런 느낌이기 때문에 조롱을 받는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더 충격적인 것은 보통 중국에 보면 짝퉁 회사들이 좀 있어요. 우리가 비즈니스 할 때 그런 회사들을 잘 걸러내는데 이제 주안점을 두고 있는데 그런 회사가 아니라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리그 오브 레전드로 유명한 세계적인 게임사의 중국 법인에서 이런 일을 벌였다라는 것이 좀 충격적이다라는 거예요. 그 모 회사가 그 유명한 텐센트라는 회사예요. 여러분 텐센트 아실 거예요. SM 2대 주주로 와서 우리가 굉장히 지금 예의주시하고 있는 회사인데 이번에도 이제 이런 문제가 생겼단 말이에요. 자, 게임사가 3주년 프로모션 영상을 정말 멋있게 짠 하고 이제 플랫폼에 올렸는데 이게 이제 개인적 실수나 보통 팬들이 2차 컨텐츠를 만들다 보면 이런 일들이 좀 있거든요. 그런 개념이 아니라 조직적인 시스템 안에서 생긴 일이기 때문에 분명히 최종 결제 라인까지 올라가서 결제를 받았을 거예요. 근데 이걸 왜 몰랐을까? 이제 이런 의문들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혹자는 또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 카피에도 상도가 있지 않느냐? 이게 숨어서 하는 맛이 좀 있어야 되는데 그런 얘기도 없었기 때문에 더 조롱을 받는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영상에 보면 이것도 좀 충격적이어서 저도 이제 확인을 하고 깜짝 놀랐는데 캐대언의 해시태그가 그대로 노출이 되어 있어요. 이쯤 되면 이건 정말 노골적인 베끼기를 공언한 수준인데 정말 이걸 모르고 했을까라는 생각도 들고 이게 모르고 했다면 그게 더 문제다라고 이렇게 지적을 받는 거죠. 그래서 현재 영상은 삭제가 된 상태예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잊혀질 권리를 보장받지 못한다라는 얘기입니다. 잊혀질 권리라는 게 우리가 기억이 이렇게 멀어지면 우리가 미워하던 사람도 용서가 되잖아요. 또 법적으로도 공소시효라는 게 있는 게 우리는 전통적으로 잊혀질 권리를 가집니다. 시간이 지나면. 근데 이 온라인에 이렇게 박제가 딱 돼버려서 영원히 남는다는 점에서 부끄러운 일이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런데 여러분들도 아마 이 영상을 보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근데 영상을 자세히 보면 뭔가 조악하다라는 생각이 들 거예요. 그래서 자세히 보면 기술로 찍어낼 수는 있어도 감각으로는 복제할 수가 없다라는 생각이 들 텐데 그 이유가 뭐냐면 영혼이 없는 AI로 붕어빵처럼 딱 찍어내다 보면 생기는 문제예요. 아시겠지만 언캐니 밸리라고 불쾌한 골짜기 현상이 너무 많이 보이는 겁니다. 이런 부분들 때문에 기괴하게 보이고 또 더 거부 반응이 생기면서 이런 어떤 논란이 생기는데 이 언캐니 밸리는 기술적인 요소를 통해서 사람과 비슷해지면 비슷해질수록 그 비슷하지 않는 1, 2% 때문에 약간 불편함을 느끼는 그런 부분들이 있잖아요. 근데 이번에는 그런 점들을 고려하지 않고 그냥 복제를 했기 때문에 따라한 것도 문제고 이런 퀄리티가 확 떨어지는 부분들에서 더 문제가 생겼어요. 그래서 항상 기술적인 요소는 인간의 감성적인, 감각적인 요소를 잘 녹여내는 그런 노하우가 탑재되지 않으면 이런 문제가 생깁니다. 그런데 이런 노력을 하지 않았다는 그 태도 자체에서 더 조롱을 받는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논란의 짝퉁 캐대언에 대한 대중들의 반응은 어떠한가요? 대중들의 반응은 뭐 비난 일색이죠. 근데 일반적으로 이런 이제 표절 논란이 좀 생기면 논란이 생기는 게 정상이잖아요. 근데 저는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논란이 없었다라고 표현하고 싶어요. 논란이 없었다는 게 무슨 얘기냐라는 거 생각하실 텐데
뭐 논란은 찬반이 있거나 또 자기 편들 같은 경우 쉬드를 쳐준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이게 누구나 인정을 하고 자국 소비자들도 정말 인정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자국 소비자들도 이번에 쉴드 쳐줄 수가 없으니까 뭐 서로 원망을 하게 되고 자중질환이라고 하죠. 이런 현상이 생길 만큼 누구나 인정할 만큼 어떻게 보면 좀 국제적으로 망신을 당했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는데 중국에선 지금 넷플릭스나 유튜브를 공식적으로 금지를 하고 있잖아요. 요즘 부동산 문제 좀 핫하죠. 풍선 효과 때문에. 마찬가지로 여기도 그런 현상이 생깁니다. 근데 이게 막는다고 막아지나요? 현실은 VPN을 통해서 불법 시청이 많아지고 MZ세대는 오히려 틱톡 챌린지나 밈을 통해서 캐대헌의 인기가 더 확산되고 있단 말이죠. 이런 풍선 효과를 과연 막을 수 있을까? 뭐 이런 부분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고 그래서 이제 중국에서 보면 이런 비교들이 좀 있어요. 지금 중국 내에서 애니메이션 자체적으로 대박이 난 너자2라는 이 애니메이션이 있어요. 지금 나란히 미국 극장에 이렇게 걸렸는데 캐대헌과 끊임없이 중국 네티즌이나 많은 분들이 이걸 비교를 해요. 근데 그 심리가 어디에 있을까를 생각해 보면 카피 문제의 실패를 덮으려는 심리적 방어 기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한 유튜버가 미국에서 실제 이제 두 개의 컨텐츠를 비교해서 극장에 이렇게 관람을 했는데 캐대헌은 뭐 정말 북적북적가 꽉 찼는데 이 너자2는 혼자서 관람하는 그 영상을 저도 봤거든요. 그래서 참 초라했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런데 사실 이 작품이 실패하지는 않았어요. 3조가 넘는 매출로 엄청난 성공을 거뒀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자국 의존도가 98%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중국 콘텐츠가 이렇게 흥행을 해도 내수 시장 중심, 그러니까 글로벌 취약성을 보인다는 것은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이제 보통 고립된 생물의 취약성을 얘기할 때 갈라파고스 효과를 얘기하잖아요. 이렇게 단절되고 내부 중심으로 가는 것은 항상 나중에 경쟁력이 굉장히 좀 약해진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베스트셀러 중에 제러드 다이아몬드 교수가 쓴 총균세라는 작품이 있어요. 거기도 보면 아메리칸 원주민들이 외부하고 단절됐을 때 외부로부터의 위협이 딱 주어졌을 때 일순간 쇠락할 수 있다 이런 교훈을 얻잖아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중국이 컨텐츠 경쟁력을 이렇게 좀 높이려면 좀 전략을 좀 바꿔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제가 앞서서 갈라파고스 효과가 있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그럼 한국은 어떨까 좀 비교를 하고 싶잖아요. 우리는 역갈라파고스 효과를 보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어요. 그 얘기가 뭐냐면 우리는 내수 시장이 너무 작아요. 그러니까 트렌드 상품이나 엔터 상품은 굉장히 어느 정도 규모의 경제성이 있어야 돼요. 규모가 좀 있어야지만이 되는데 우리는 내수 시장이 너무 작기 때문에 정말 외부로 나갈 수밖에 없어요. 그럼 굉장히 위협이고 위기인데 자 여기서 역설적으로 그것이 바로 K-팝의 경쟁력, K-컨텐츠의 기회로 작용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런 부분이 중국하고 글로벌 경쟁력에서 차이를 볼 수밖에 없는 요인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 볼 수 있고요. 여기서 시청자 여러분들 중에 이런 생각을 할 거예요. 그러면 일본은 어떠냐 이런 생각을 하시잖아요. 그 잘 나가던 J-팝이 요즘에 조금 경쟁력이 예전만 못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일본 시장도 마찬가지로 볼 수가 있어요. 우리가 아는 것보다 일본 시장, 오리콘 시장 굉장히 큽니다. 세계 2대 시장이고요. 굉장히 크기 때문에 J-팝도 글로벌 BTS, 블랙핑크를 부러워하면서 따라하고 비슷하게도 합니다. 그런데 잘 안 되는 이유가 이런 갈라파고스 효과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안정적인 내수 시장이 있기 때문에 일단 거기에 안주를 좀 하는 그런 부분이 글로벌 경쟁력이 좀 약해진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는데 중국의 얘기로 다시 돌아가 보면 중국이 이제 만리장성을 쌓았잖아요. 이 부분도 같은 이치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쌓은 이유가 뭘까요? 여진이나 몽골족의 침략, 외부의 적의 침략을 대응하기 위해서 만들었는데 이 만리장성이 역설적으로 쇠퇴 장벽이 되었거든요. 그래서 외부와 차단하고 보호하면 변화의 속도, 외부의 변화의 속도에 적응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것이 장기적으로는 굉장한 리스크가 된다라는 점을 중국에서는 조금 교훈적으로 생각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21세기 문화 만리장성, 디지털 만리장성을 쌓고 있는 중국 시장 결코 유리하지 않다. 이렇게 좀 조언을 해주고 싶어요. 중국이 한국 문화에 대해 이중적인 태도를 사실 보이는 것은 뭐 어떤 심리가 작용한 것인가요? K-콘텐츠에 대한 내비게이션에 좀 비유를 하고 싶어요. 우리가 차를 타면 내비게이션이 자동으로 탁 터치하면 집으로 안내하잖아요. 그냥 무조건 집으로 안내하죠. 이게 경로 의존성이라고 하는데 중국의 어떤 경로 의존적 사고를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집단 밈이라고 그러죠. 서로 복제하면서 그런 서로의 어떤 공통적인 생각을 가지는데 그 생각이 뭐냐면
우리가 아시아의 문화의 원조다라는 문화적 중화 사상을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과시하고 또는 다른 문화에 대해서 좀 이렇게 폄훼하거나 경멸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근데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게 우월감이 아니라 열등감의 투사 심리라고 이제 볼 수가 있는 최근 겁니다. 중국 이제 게임사가 그러다 보니까 캐대언을 표절한 K 듯한 영상으로 콘텐츠를 비난받는 바라보는 이유는 중국 네티즌들의 무엇인가요? 시각이 두 가지로 나타나요. 이중적이에요. 한편으론 폄하하고 한편으론 부러워하면서 카피하는 약간의 애증적인 그런 시각을 가지는데 이런 것이 좀 이중적 태도라고 이제 볼 수가 있고요. 한 연구 보고서를 제가 본 적이 있는데 중국 방송사에서 한국 원작 표절 관련된 부분이 수십 건에 달하는 것을 제가 봤어요. 근데 와, 정도 문제에서 양적인 면에서 정말 좀 심하다 이런 생각을 가졌는데 이걸 보고 누구는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중국의 콘텐츠 제작 전략은 컨트롤 C, 컨트롤 V 복사 붙여넣기 수준이 아니냐 이런 이제 조소가 있는데 이제 그런 얘기를 들을 만큼 정도 문제가 좀 심하다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뭐 아까도 풍성 효과 얘기를 했는데 외부의 문화를 억압하고 금기하다 보면 나타나는 현상이 집착과 배척이라는 이중적 태도가 나올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자체적인 이런 태도도 문제지만 더 큰 문제는 타 문화에 대한 특히 한국 콘텐츠에 대한 역사 왜곡이나 문화 공정이 생기는 것이 더 큰 문제라고 볼 수가 있어요. 한 사례로 얘기하면 중국의 최대 포털 사이트가 있죠. 사실상 중국 정부 통제하에 있는 바이두라는 이제 플랫폼인데 여기서 여론 조작 이런 부분들이 좀 광범위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기 이제 국수주의 네티즌이나 인플루언서들이 연합해서 어떻게 보면 가짜 뉴스 수준이 아니라 역사 왜곡 수준으로 좀 심각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거든요. 뭐 안중근, 윤봉길 의사 같은 우리 독립 투사들의 인물 왜곡부터 시작해서 우리 한국의 고유 음식 김치, 삼계탕, 돌솥 비빔밥 이런 부분에 대한 뭐 왜곡 현상이 굉장히 일반화되고 있는데 여기서 문제는 팩션 형태로 왜곡하고 있다는 거예요. 팩션이 뭔가요? 픽션과 팩트의 합성어죠. 그러니까 진짜 사실과 이런 사실들을 약간 맥락을 갖춰서 일부 픽션과 연결해서 전체가 팩트가 아닌 픽션이 될 수 있게 이렇게 왜곡하는 거예요. 그러면 믿게 되는 겁니다. 중국 네티즌들은 믿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가장 큰 문제는 전통 문화에 대한 왜곡 현상이 생기는 겁니다. 뭐 한복이라든지 우리 부채춤, 아리랑, 판소리 누가 봐도 우리 문화유산인데 지금 중국의 유산으로 관리하고 있거든요. 굉장히 좀 황당하다는 생각이 들고 여기서 더 나아가서 한 20건 정도는 유네스코에 등재를 지금 추진하고 있다고 저도 알고 있거든요. 그 중에 이렇게 내용을 들여다 보니까 널뛰기, 해금 이런 뭐 한 7건 정도는 우리는 유네스코 등재는 고사하고 한국문화유산으로도 등재하지 않고 관리하지 않고 있다는 점이에요. 그래서 문화 주권이 걸린 싸움에서 우리가 좀 밀리고 있다는 측면에서 좀 조직적인 또는 어떤 정부의 대응이 좀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앞서서 얘기했듯이 문제의 심각성은 중국 내에서는 이걸 정설로 받아들이고 있다는 점이 문제예요. 그래서 이번에 K-팝 데모넌터스 안에 우리의 한국 문화가 세계에 굉장히 알려졌고 되게 자랑스러운 우리 문화인데 중국 네티즌들이 적반하장식으로 막 비판을 하잖아요. 자기 거라고. 이게 자세히 들여다보면 일부러 그러는 게 아니고 자신들을 믿고 정말 화가 나서 그러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어떤 조직적인 중국의 어떤 이런 시스템들은 뭐 상당히 문제 있다 이렇게 비판받을 만하죠. 중국의 카피를 비슷하지 않은 일반적인 1, 2% 벤치마킹 때문에 전략으로 약간 변명을 불편함을 하기도 느끼는 하는데 그런 어떻게 부분들이 생각하시나요? 있잖아요. 근데 이번에는 그런 뭐 댓글들을 저로 좀 많이 봤어요. 우리가 이제 비즈니스에서 퍼스트 무브 전략과 패스트 팔로우 전략이 있어요. 퍼스트 무브는 내가 1등으로서 새로운 시장을 개척하는 항상 혁신가로서 나가는 어떤 비즈니스 방법이죠. 애플의 뭐 스티브 잡스가 대표적인 케이스고 패스트 팔로우는 1등을 바라보면서 다가가는 거예요. 1등이 겪는 시행착오나 리스크를 이렇게 보고 우리가 빨리 따라갈 수 있기 때문에 효율적이죠. 논란의 우리도 짝퉁 한때 캐대언에 이제 대한 그런 대중들의 단계에 반응은 있었는데 어떠한가요? 우리가 이제는 패스트 팔로우에서 퍼스트 무브 단계로 넘어가고 K-팝, K-컬처는 1등 상품을 만들어 가기 때문에 우리는 새로운 시장을 보고 창조하는 그런 혁신가로서의 길을 걷고 있는데 중국은 이제 항상 따라가는 전략을 너무 심하게 많이 쓰죠. 근데 중국 친구들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야, 니네도 그러지 않았냐? 니네도 옛날에 일본 방송 카피하고 뭐 J-팝 좀 따라하면서 카피한 시절이 있었어. 근데 우리도 그런 개념으로 생각하면 되지라고 얘기를 하지만 이게 좀 논리적으로 말이 안 되는 게 중국은 앞서서 얘기했듯이 정도와 질과 양면에서 차원이 다른 표절 수준으로 이렇게 카피하는 것이 하나의 문화처럼 고착화되어 있다라는 점에서 좀 문제가 있다라는 생각을 하고요.
이런 교훈이 하나 있습니다. 비즈니스 업계에서 나오는 얘기인데요. 나이키의 경쟁자는 아디다스가 아니라 닌텐도다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나이키의 1등 상품이잖아요. 1등 상품은 2등을 바라보지 않습니다. 1등 상품은 그 시장 안에서 경쟁하지 않고 새로운 시장을 항상 개척하는 창조적인 그런 관점으로 다가가는데 나이키는 왜 닌텐도하고 경쟁을 할까요? 닌텐도 애들이 게임을 너무 열심히 하다 보면 외부 활동을 안 하잖아요. 그냥 운동화 신을 기회가 적으니까 그렇게 경쟁한다. 이건 뭐 실제 경쟁이라기보다 그만큼 새로운 혁신에 대한 관점들이고 1등은 항상 그런 생각들을 하고 있는데 2등은 그런 부분이 없기 때문에 효율성은 있지만 영원히 1등을 못하고 언제나 2등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답안지를 보고 공부하는 학생은 빨리 정답 공부를 하지만 정말 성적이 높이 올라갈 수 없다라는 부분들이 우리가 교훈을 좀 삼아야 될 것 같고 중국 네티즌들에게 제가 좀 하고 싶은 얘기는 그 토끼와 거북이 사례를 좀 얘기하고 싶어요. 왜 거북이가 토끼를 이기느냐 느려도 토끼는 항상 거북이를 바라봐요. 상대를 바라보고 경쟁하면서 이기고 싶어하는 그런 심리에 있죠. 근데 거북이는 토끼를 바라보지 않습니다. 1등의 전략과 똑같아요. 항상 목표를 바라보고 그 목표, 자기 목표대로 나아가기 때문에 이기는 거거든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항상 1등을 바라보고 따라가는 사람은 절대 퍼스트 무브가 될 수 없다라는 교훈을 좀 줄 수가 있습니다. 자, 뭐 벤치마킹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어요. 사실 대중문화는 모방성의 허용적인 면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싶어요. 일반 순수예술 파인아트와 대중문화는 조금 결이 다르죠. 뭐 해 아래 새 것이 없다. 또 세익스피어 이후에 문화예술에서 완전한 새로운 창작은 없다. 이런 교훈들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이 있고 또 모방은 창조의 어머니고 모방과 표절은 경계가 모호하기 때문에 모방성 속에서는 그런 요소들을 좀 가질 수 있다. 이런 얘기들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전에 그 조영남 사건 여러분 기억하실 거예요. 이 화투를 가지고 미술 작품을 만들어서 판매했던 사건인데 조영남 씨는 이제 컨셉만 이렇게 생각하고 대부분 대작으로 조수가 90% 이상 작업을 했잖아요. 그런데 진중근 교수가 뭐 의견을 좀 이렇게 내고 해서 무죄가 됐거든요. 그래서 대중들이 그게 무죄인가? 그때 가장 핵심이 뭐냐면 재창조성의 기여도 부분은 대중문화는 이미 존재하는 것을 자신만의 특별한 컨셉이나 이런 것을 더해서 만드는 것도 창작이다라는 그런 관점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뭐 우리 앤디 워홀이라든지 이런 미술 작품 생각해 보면 아마 떠오르실 겁니다. 그래서 기존에 있던 거 이미 익숙한 거 요거를 약간의 새로움을 가해서 새롭게 만드는 것도 대중문화의 가장 중요한 요소이긴 합니다. 그래서 헐리우드 친구들을 이제 만나니까 헐리우드 친구들이 저에게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9대1의 법칙이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기존에 있던 거 9개 그렇지만 하나의 새로움으로 전체가 새롭게 만든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 얘기를 듣고 저도 네이밍을 했죠. 저는 이걸 달고나의 법칙이라고 저는 설명을 하거든요. 이게 어떤 얘기냐면 설탕이 90%가 있잖아요. 기존에 있던 겁니다. 근데 파우더라는 새로운 컨셉과 창작을 살짝 투입하면 이게 부풀러 올라서 100% 새로운 달고나라는 컨텐츠가 만들어져요. 우리는 달고나를 먹을 때 이건 설탕이다라고 먹지 않고 달고나라고 먹잖아요. 근데 우리 입맛은 설탕 맛이란 말이에요. 그건 기존에 있던 거예요. 그래서 새로운 창작을 만드는 게 대중문화의 창작의 방식인데 중국은 어때요? 그냥 설탕을 그대로 배치해놓고 이거 창작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벤치마킹과 모티브와 표절은 경계가 분명하다. 그래서 재창조성이 없는 그대로 가져오는 것은 범죄 행위고 표절이다. 그래서 다르다라고 정의를 할 수가 있겠죠. 캐대언이 전 세계적인 인기를 끌게 된 결정적인 이유가 무엇인가요? 굉장한 리스크,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거예요. 우선 K-팝이라는 모더니티와 샤머니즘이라는 전통 문화의 신묘한 조합이 이루어졌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트렌드에서 전통과 현대 중국이 한국 문화에 대해 이중적인 태도를 보이는 것은 어떤 심리가 작용한 것인가요?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뭐 일례로 문화 콘텐츠에서 보면 엄청나게 인기를 끌었던 드라마 정년이를 보면 국극이라는 잊혀진 그런 우리가 소외했던 역사 속에 있는 이런 전통 문화를 영상의 문법, 트렌드의 문법으로 싹 재구성해서 이렇게 잘 만드니까 정말 인기가 있었잖아요. 그런 케이스가 바로 이런 케이스고 전통적인 음악 그룹인데 모더니티와 전통을 잘 결합해서 한국관광공사 사이트에 들어가면 정말 클릭수가 많았던 이날치의 영상도 마찬가지고 BTS와 국립박물관이 콜라보해서 굿즈를 만들었는데 너무너무 판매가 많이 되고 힙하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이런 공식이 K-팝 데몬 헌터스에도 있었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고 여기서 조금 더 깊이 한번 들어가 볼게요. 그러면 대중문화의 흥행 코드라고
제가 좀 설명을 드릴게요. 첫 번째는 익숙함과 새로운 것이 상반되지만 조화롭게 잘 양립을 시키면 흥행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런 거예요. 대중문화를 딱 볼 때 두 가지의 마인드가 들어야 돼요. 첫 번째는 어디서 본 것 같은데 그런데 새롭네 라는 마인드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자, 지금 해외에서 지금 인정하는 부분, 되게 인기 있는 부분이 한국적인 샤머니즘이 캐대헌에 있잖아요. 뭐 방울이나 부채나 갓 이렇게 인기가 굉장히 많잖아요. 신선하고 인기가 있죠. 자, 이 요소는 어떤 요소예요? 새롭다는 요소죠. 그러면 어떤 요소가 필요할까요? 어디서 본 것 같은데라는 요소가 있어야지 글로벌 소비자들이 좋아할 거죠. 그러면 그 요소가 어디 있습니까? 십자가, 마늘, 성수로 기억되는 엑소시즘이라는 서구의 익숙한 코드가 있습니다. 그러나 한국은 결이 다르죠. 그러니까 이 요소 속에서는 익숙함과 새로움을 동시에 가지고 있어요. 오컬트도 마찬가지 그런 장르 속에도 가지고 있고 어떤 나라든 어떤 문화든 보편적으로 이런 요소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한국 전통 문화라는 요소가 두 가지 요소를 통해서 흥행할 수 있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뭐 이런 질문을 하고 싶을 거예요. 그럼 오징어 게임은요? 라고 이제 질문을 할 거예요. 그러면 오징어 게임도 한번 비슷한 시각으로 한번 볼까요? 자, 오징어 게임에 있어서 어디서 본 것 같은데라는 코드는 뭘까요? 데스 게임이죠. 죽음의 게임처럼 이런 게임들은 뭐 일본에서도 굉장히 화려하고 서구에서도 이런 장르는 굉장히 많았어요. 근데 우리는 이걸 가지고 와요. 가지고 와서 어떻게 그런데 새롭네라는 부분이 뭘까요? 한국의 전통 놀이, 어린이 놀이라는 데스게임과 이 놀이를 결합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기존의 데스게임은 진지하고 무섭고 이런데 지금 어린이 게임이라는 밝고 핑크색 이런 파스텔 톤을 집어넣어서 오히려 더 잔인하게 보이는 이런 어떤 절묘한 조화 방식이 새로움과 익숙함의 결합의 요소가 흥행 코드였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뭐 학생들에게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합니다. 대중문화를 만들 때는 익숙한 방식의 새로움으로 만들거나 또는 새로운 방식의 익숙함으로 만들어라. 첫 출발점이 너무 뻔한 것에서 기획을 시작해요. 그러면 뭔가 새로운 것을 좀 가미해야 되고 너무 동떨어지고 국내 초연 새롭고 창의적이다. 그러면 쉽게 대중의 눈높이로 만들어내는 것이 가장 중요한 요소다. 그래서 굉장히 유명하신 분이 이런 얘기를 했더라고요. 가장 진보적이되 대중이 수용 가능해야 된다라는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하고요. 우리가 흔히 이제 이런 얘기 많이 합니다. 한국적인 것이 세계적인 것이야. 그러니까 어떤 판소리 하시는 분이 이제 이런 광고에서 이런 얘기를 했는데, 자, 한국적인 거, 세계적인 거 맞습니다. 한국 전통을 세계에 소개하는 거 맞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꼭 그대로 보여준다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선행되어야 할 조건이 있습니다. 바로 글로벌 시장, 글로벌 마케팅을 할 때는 우리의 것을, 우리의 전통을 그들의 눈높이, 그들의 것으로 풀어내는 것이 바로 K-팝이고 K-컬처의 매력이다라고 소개하고 싶어요. 지금 제가 그림을 가지고 왔는데 이 그림 첫 번째 그림 보면 1984년 우리나라에서 아마 영화 상영했을 거예요. 아마 미국은 그 전년도 같은데 이 E.T.의 중국의 카피를 일반적인 벤치마킹 전략으로 변명을 하기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소년과 외계인 E.T.가 우주적인 만남을 하는 이 장면을 단적으로 이렇게 표현을 했단 말이에요. 너무 잘 표현한 포스터 같은데, 자, 이 장면은 어디서 왔을까요? 퀴즈를 여러분들이 드리겠습니다. 3초, 1초, 2초, 3초. 짠! 바로 이 그림에 의해서 왔습니다. 미켈란젤로의 천지창조에서 왔죠. 이걸 생각하신 분도 있고 대부분 생각하지 못했을 거예요. 근데 우리 마음속에 뭐가 있어요? 마치 밈처럼 우리는 기존에 있는 요소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까 제가 달고나 얘기했잖아요. 설탕의 맛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단맛을 좋아하는 것처럼 우리 속성 속에서는 그런 요소를 가지고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이걸 바로 문화 원형이라고 합니다. 이런 문화 원형은 계속 대중문화를 통해서 재창조되고 있다. 이렇게 이제 얘기하는데, 중국 아까 그 네티즌들이 우리 벤치마킹이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분들에게 좀 소개해주고 싶고 교훈이 줄 수 있는 옴니버스식의 강의를 좀 하고 싶어요. 한 6, 7가지인데 표절과 다른 기존의 작품에서 가지고 오는 창작에 활용하는 요소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 오마주예요. 특정 작품이나 감독을 너무 존경해서 그들의 대표적인 장면이나 대사, 스타일을 자신의 작품으로 표현해서 경의를 표하는 방식이 있죠. 라라랜드 보면 나오죠. 가로등 앞에서 이렇게 주인공이 탭댄스를 멋있게 추는 장면이 나오죠. 그 장면 어디서 왔을까요? 너무나도 유명한 작품입니다. Singing in the Rain, 사랑은 비를 타고라는 원작 1952년 작품에서 나왔어요. 이 작품에 오마주하는 것의 마인드는 뭘까요? 숨어서 표절했어요? 아니죠. 존경심을 표현했죠. 누구나 그것은 다 인정하는 거거든요. 그다음에 패러디라는 방식도 있어요. 원작을
흉내내서 풍자와 재해석을 통해서 웃음과 사회적 메시지를 전달하는 그런 패러디 방식. 슈렉을 보면 알 수 있죠. 동화의 공식은 뭐예요? 백마탄 잘생긴 왕자가 와서 연약한 공주를 구해서 행복한 결말을 짠 하고 보여주는데 이걸 살짝 패러디해서 비틀었죠. 이런 방식도 창작에서 많이 쓰는 대중문화의 전형적인 코드고요. 앞에서 뭐 벤치마킹을 얘기했는데 벤치마킹이라는 것은 성공한 작품의 흥행 공식, 전략 이런 그 비즈니스 방식을 분석해서 자신의 작품에 적용하는 방식이에요. 이 벤치마킹 하면 요즘에 핫한 민희진 전 대표와 이 하이브의 이 뭐라고 그러나 분쟁을 얘기할 수 있어요. 민희진 대표가 포뮬러를 가져왔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면 이쪽에서는 이렇게 얘기하죠. 그거는 벤치마킹이야. 벤치마킹 표절이 아니야라고 얘기할 수 있고. 그러면 법적인 문제는 문제가 없지만 윤리적으로 문제가 있지. 벤치마킹을 다른 회사에서 할 수는 있지만 같은 회사에서 이렇게 하는 건 윤리적인 문제야. 뭐 이런 논쟁들이 끊임없이 있는데 어느 쪽이 맞는지는 여러분 좀 생각해 보시고 여하튼 벤치마킹 부분은 기업에서 흔히 있는 일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고 또 하나는 모티브라고 얘기하죠. 원작의 아이디어 영감을 얻어서 완전히 새로운 이야기를 만드는 것. 라이온 킹의 모티브는 어떤 작품에서 왔을까요? 이것도 퀴즈를 여러분들이 내고 싶어요. 바로 햄릿에서 왔습니다. 햄릿과 라이온 킹이 어떻게 연계가 되지? 아버지를 죽인 삼촌에 대한 복수라는 코드가 똑같아요. 이게 바로 모티브입니다. 우리 대중문화는 이렇게 인식하지 못해도 그런 요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음악에서도 많고요. 그다음 샘플링 기법이라는 게 있어요. 원작의 일부를 발췌해서 이 저작권을 내고 허락을 받고 새 작품에 이렇게 삽입해서 재창조하는 그런 기법이에요. 아이브의 After Like라는 곡을 보면 I Will Survive이라는 그 기존의 기성 세대들이 좋아하는 곡이 여기 딱 포함되어 있죠. 그래서 세대 통합을 이루는 그런 코드가 있는데 이렇게 되면 굉장히 마케팅에 좋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제가 낯익은 요소와 낯선 요소가 있어야 된다라고 얘기했죠. 그러면 작년 세대는 이 익숙한 대중음악을 토대로 아이브의 이런 그 신세대 음악을 듣게 되는 거고 젊은 층은 기존에 듣던 아이브 노래를 통해서 이런 예전의 노래가 괜찮네. 그 예전 노래를 힙하게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타겟팅을 넓힐 수 있다는 측면에서 옛날 작품과 현대의 작품을 이렇게 섞어서 가면 좋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뉴진스를 또 생각하시는 분 있으실 거예요, 아마. 4세대 아이돌인가요? PD님 4세대 아이돌 맞죠? 맞습니다. 예. 요즘 뭐 워낙 케이팝이 빨리 진화를 하다 보니 4세대 아이돌이죠. 그런데 4세대 모더니티, 트렌디함을 가지고 있는데 어떤 컨셉이 있어요? Y2K 컨셉 있죠. 그 예전에 그 8, 90년대 정서가 이렇게 들어가 있잖아요. 그래서 저 같은 아저씨들도 나이 드신 분들 좋아하는 거예요. 진입 도로가 이렇게 깔려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뉴진스의 또 세련됨을 좋아하고 전 젊은 세대들은 그런 Y2K를 뉴트로라고 하죠. 예전에 그 코드를 오히려 더 좋아할 수 있는 이런 코드들이 세대 통합 코드가 있습니다. 여기서 샘플링이라든지 이런 기존의 것들을 활용하는 이런 마케팅 기법들이 있죠. 그 다음에 클리셰라는 부분이 있어요. 이거는 영화나 드라마에서 또는 여러 컨텐츠에서 관습적으로 써서 사회 전반적으로 공식적으로 굳어져서 누구 거라고 주장할 수 없는 그런 부분이 캐대언이 있어요. 전 세계적인 우리 인기를 한국 끌게 된 드라마에 많이 결정적인 출생의 이유가 비밀. 무엇인가요? 항상 등장하죠. 뭐 어떤 작품 보면 출생의 비밀이 3개, 4개가 들어가더라고요. 막 그 막장이라고 욕하면서도 그 좀 땡기잖아요. 그게 이제 클리셰라고 보고 헐리우드 영화에서 보면 그런 거 많이 나오죠. 그 매트릭스 보면 모피어스가 이렇게 딱 빨간 약, 파란 약을 이렇게 주잖아요. 여기도 영화적인 굉장히 그 클리셰적 코드가 있어요. 의미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적들이 항상 폭탄을 설치하면 헐리우드 영화 보면 0.1초에 딱 멈추기 전에 둘 중에 하나를 딱 끊어요. 그럼 빨간 선, 파란 선이 등장하잖아요. 그것도 하나의 클리셰라고 얘기합니다. 이런 사회적인 보편적인 것은 얼마든지 가져올 수 있어요. 그런데 표절은 이미 다른 사람의 창작물을 훔치는 그런 행위. 원작자에 대한 존중이나 비용 지불 없이 이득을 편취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저작권 침해다. 그래서 중국에서 이런 점들을 좀 참고하고 이런 것에 입각해서 좀 이렇게 모티브로 삼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좀 당부하고 싶네요. 캐대언의 이례적인 성공과 있었다라고 케이팝 이제 볼 팬덤 수가 있고, 현상이 어떤 여기서 관계가 조금 있는 더 깊이 걸까요? 한번 들어가 볼게요. 캐대헌은 자세히 보면 좀 새로운 모형이라고 볼 수 있어요. 이제 애니메이션인데 일반적인 애니메이션과는 좀 다르게 케이팝적인 요소를 좀 가지고 있는 하이브리드형 비즈니스 모델이다. 좀 유니크하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거든요. 한번 비교를 제가 해볼게요. 기존의 애니메이션 중에 성공했던 디즈니의 겨울왕국 엘사라는 캐릭터 있죠. 엘사도 뭐 굉장히 인기를 많이 끌었죠. 그런데 케이팝 뭐예요?
예를 들어서 대표적 가수 블랙핑크가 있어요. IP가 다릅니다. 애니메이션은 스토리가 IP예요. 스토리가 브랜드고 블랙핑크는 아티스트, 살아있는 아티스트가 IP 브랜드입니다. 그런데 디즈니의 엘사는 닫힌 서사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아티스트는 케이팝 아티스트는 열린 서사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계속 활동을 하면서 새로운 앨범이 나오고 팬들이 참여하면서 팬들이 세계관에 더하기도 하고 티키타카를 하면서 피드백하면서 세계관이 계속 확장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캐데어는 약간 두 가지 요소를 가지고 있습니다. 성장 서사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기존의 스토리도 있지만 팬들이 참여해서 또 2차 컨텐츠로 만들어지고 팬덤에 의해서 이런 인기가 계속 지속될 수 있는 거. 그래서 이 캐데온이 인기가 이례적으로 지금 계속 지속되거든요. 정점을 찍는 게 문제가 아니라 이게 수직적으로 올라가는 게 문제가 아니라 수평적으로 지속되고 있단 말이에요. 시간이 길어지는 거. 이런 것이 바로 팬덤의 이착 창작, 서사, 새롭게 만들어지는 것. 그래서 엘사는 완결된 상품이면 케이팝은 미완의 상품이죠. 계속 열려 있죠. 그래서 뭐 엘사 같은 경우는 2차 콘텐츠 인기가 있어요. 뭐 인형이나 드레스 판매도 많은데 2차 확산은 좀 확실히 더 많이 확산되지는 않습니다. 근데 캐데온 같은 경우는 제작사의 자체 콘텐츠뿐만 아니라 소비자 2차 콘텐츠가 굉장히 많고 팬 참여를 통해서 IP가 확산되고 지속될 여지가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K-팝의 아티스트 IP 모델과 좀 닮았다. 그래서 캐데온은 향후 OSMU라고 그러죠. 원소스 멀티유저. 잘 만들어진 원소스가 여러 가지 트랜스미디어 되면서 확장될 수 있는 가능성이 좀 많습니다. 일부 평론가들은 이런 얘기를 하세요. 이렇게 팬덤에 인기가 있으면 버추얼 아이돌처럼 살아있는 캐릭터로 만들어서 비즈니스 확장이 충분히 가능하다. 이런 여러 가지 면에서 K-팝과 좀 닮은 꼴이지 않나.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애니메이션을 만들 때 K-팝이라는 이런 아티스트 비즈니스와 애니메이션 영상물 비즈니스를 이렇게 시너지 모델을 만드는 이런 모형을 좀 고려해 볼 필요도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넷플릭스가 한국 콘텐츠에 집중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넷플릭스가 한국 콘텐츠를 굉장히 좋아하고 사랑합니다. 근데 그 이유를 요즘에 부동산이 굉장히 핫하잖아요. 그래서 부동산하고 비교를 제가 하면서 좀 넷플릭스가 한국 콘텐츠에 집중하는 이유를 좀 분석을 좀 해보겠습니다. 일단 이제 부동산은 기본적으로 투자를 할 때 싸게 사서 비싸게 되팔고 싶어 하잖아요. 근데 이걸 요즘은 뭐 이런 욕망을 한쪽에서는 탐욕이다 이렇게 보고 한쪽에서는 인간의 당연한 욕망이다 이렇게 보는 시각의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어쨌든 그것은 뭐 여러분들이 판단하시고 이게 바로 차익거래의 원리거든요. 근데 문화 콘텐츠도 문화적 상품의 차익거래 현상이 생기는데 넷플릭스가 그 비즈니스로 성장을 하고 그 비즈니스로 한국 콘텐츠를 좋아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파트너로 필요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비즈니스의 수요 공급의 원리가 있잖아요. 자, 아무리 좋은 콘텐츠가 있어도 공급이 없으면 수요는 그 콘텐츠를 알 수도 없고 소비할 수도 없잖아요. 넷플릭스는 소비자와 공급자 중간에서 모두를 만족시키는 유통 플랫폼으로서 차익 거래를 실현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하나 설명을 구체적으로 하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넷플릭스가 한국 콘텐츠를 바라보는 시각은 저평가된 우량주로 판단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동산으로 비유를 하면요. 이 떡상할 저가 매물을 딱 발견한 거예요. 야, 이거 내가 구매를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오징어 게임 이제 원의 전체 제작비를 설명을 드리면 한 300억이 채 되지 않습니다. 근데 전체 규모나 퀄리티에 비해서 금액이 적은 편이에요. 비교를 한번 해볼게요. 헐리우드의 가장 트렌디한 그 기묘한 이야기 시리즈 중에 4편 같은 경우는 회당 제작비만 400억 원입니다. 그러니까 전체 오징어 게임 원 제작비보다 회당 제작비가 더 많죠. 10배 이상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가성비가 굉장히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가격 대비 성능이 좋은 컨텐츠 제작 방식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한국의 장점인 거예요. 자, 그러면 부동산에 계속 비유해서 한번 설명을 또 할게요. 그러면 저가 매물을 발견하면 어떻게 하죠? 매수를 해야 하잖아요. 어떤 방식으로 매수를 해요? 내가 굉장히 마음에 들 때는 제작비를 100% 지원하는 이런 방식으로 넷플릭스가 투자를 하면서 매수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음에 드는 물건을 부동산에서 발견했을 때는 현금을 딱 전액 지불하고 빨리 사잖아요. 그런 심리예요. 그래서 넷플릭스는 기존의 한국 제작사와는 다르게 제작비를 전액을 지원해가지고 드라마를 제작하니까 우리 입장에서는 굉장히 만족을 하는 거죠. 보통 한국의 드라마 제작사 같은 경우는 보통 한 30%에서
50% 정도를 자체 충당을 해요. 보통 PPL이라든지 여러 가지 합법과 불법을 뭐 넘나드는 PPL은 사실 애매하거든요. 그런 방식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마케팅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제작에 집중해야 되는데 이게 수익 구조에 집중하고 항상 비용을 생각하면서 해야 되니까 마음 놓고 퀄리티를 뽑아낼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넷플릭스는 일단 시작부터 전액 제작비 100%를 지원해 주니까 뭐 한국 제작사 입장에서는 뭐 내가 만든 창작물 기꺼이 팔고 싶죠. 그러니까 서로가 윈윈하는 구조로 서로 이렇게 만족할 수밖에 없고 비즈니스 파트너로 이렇게 찰떡같이 딱 붙을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차익 거래가 어떻게 생기느냐? 차익 거래는 뭐예요? 싸게 산 물건을 고가의 시장에 되팔아야 되잖아요. 그러면 현금을 주고 싸게 샀죠. 넷플릭스는 오징어 게임이라든지 더 글로리 같은 이런 컨텐츠를 싸게 샀어요. 구매했어요. 어디에 판매할까요? 이 K 컨텐츠를 전 세계 190개국 유통망에 딱 올립니다. 그러니까 막대한 구독료 수익을 올리는 플랫폼이 되는 그런 원리라고 볼 수가 있죠. 그렇게 되파는 원리입니다. 그러면 부가 수익이 어떻게 생기죠? 문화적 차익이 지속되는 겁니다. 자, 방금 얘기한 대로 구독료 수익이 굉장히 많죠. 그 다음에 막대한 로열티가 확보된다는 점이에요. 어떤 부분이냐면 넷플릭스는 독점적 지위를 계속 확보하고요. 우리 제작사는 계속 의존적 구도가 됩니다. 그래서 구독료 수익뿐만 아니라 어떻게 보면 약간 독과점이 될 수 있는 막대한 기회 비용이 계속 재창출되는 그런 유통 플랫폼으로서 거대해지고 안정적인 시스템을 가지기 때문에 우리나라 제작 시스템이 필요할 수밖에 없는 구조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고 싶네요. K 스토리, K 콘텐츠의 글로벌 성공에 넷플릭스가 어떤 역할을 했다고 보시나요? 아이브의 이런 유통, 품질, 창의성, 속도 네 가지 측면에서 K 콘텐츠가 달라졌습니다. 재밌게 표현을 한번 해보면요. 춘향전을 보면 이도림과 성춘향이 썸을 타잖아요. 서로 마음에 있는데 어떻게 표현을 못하고 이 수요 공급 원리가 똑같거든요. 만나고 싶은데 뭐 만날 수가 없죠. 그 중간에 플랫폼 역할을 하는 중매자 역할을 하는 사람이 누구죠? 방자와 향단이가 왔다 갔다 하면서 서로의 만족을 시키면서 사랑이 이루어지잖아요. 똑같습니다. 첫 번째 유통이죠. 넷플릭스는 K 콘텐츠를 세계 곳곳으로 전달하는 유통의 고속도로를 깔아주는 역할을 했다는 거. 미디어 중매자 역할을 했다는 점에서 K 콘텐츠가 세계적인 상품으로 성장할 수 있었다라는 점이고요. 두 번째는 한국 드라마의 창작의 판돈을 올려서 품질의 상향 평준화를 시켰다는 점이에요. 그러니까 한국 드라마의 수준을 헐리우드급으로 격상을 시켰어요. 마음 놓고 호화 출연진들 캐스팅하고요. 특수 효과도 마음껏 시도해서 퀄리티를 굉장히 올릴 수 있는 그런 시도를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좀 달라졌고, 세 번째는 앞서 얘기했듯이 제작비를 선지급함으로써 리스크 걱정 없이 실험적인 스토리도 마음껏 도전할 수 있었습니다. 그동안은요, 좀 거절당했던 잠재력은 굉장히 포텐셜이 있는 실험적인 작품은 좀 걱정을 했어요. 리스크 때문에. 이런 작품도 충분히 도전할 수 있다는 점에서 굉장히 좋아졌고, 과거에는 한국에서 성공한 뒤 시간을 가지고 다음 스텝으로 수출하고 거기 성공하면 그 다음 스텝으로 이렇게 확산을 시켜나갔어요. 그런데 이제는 해외 진출을 한 번에 가능합니다. 원스톱 방식으로. 그러니까 로컬 유통과 글로벌 유통을 동시에 추구하는 이른바 글로컬 전략이 가능해졌다라는 점이에요. 쿠파 로켓 배송이 있잖아요. 그래서 넷플릭스는 마찬가지입니다. 넷플릭스 오리지널이라는 품질 보증서 딱지를 딱 붙이면 믿고 보는 컨텐츠가 된다는 점에서 해외 팬들도 마음껏 보는 거죠. 예전에는 제3지대 기존에 알지 못하던 지역의 컨텐츠는 매니아층 중심으로 소비하고 대중들이 소비하기에는 약간의 거부감, 진입 장벽이 있었는데 그 진입 장벽이 완전히 거쳐지는 믿고 보는 K 컨텐츠를 전 세계인이 즐길 수 있게 됐다는 점에서 K 컨텐츠의 캐대언의 이례적인 성공과 K-팝 팬덤 현상이 어떤 넷플릭스는 한국 시장을 어떤 시각으로 바라보고 있나요? 자세히 보면 가성비뿐만 아니라 마음까지 얻는 가심비를 얻는 유일한 시장으로 K 컨텐츠 시장을 바라보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일단 한국은요, 빨리빨리 문화 굉장히 시스템화돼 있어요. 저도 예전에 대학생 때 이렇게 미디어 쪽에 이렇게 일을 하다 보면 선배 PD들이 그런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순수예술하고 다르게 대중문화는 시간예술이다. 이 시간예술은 순수예술에서 말한 시간예술이 아니라 시간 대비 빨리 뽑아내는 것이 퀄리티다.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제가 조연출 이런 어릴 때 경험할 때. 자, 그래서
압도적인 저렴한 제작비의 최상의 퀄리티를 뽑아낼 수 있는 시장, 한국 시장이라는 거. 싸고 빠르고 퀄리티 좋다라고 결론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넷플릭스가 우리를 바라보는 시각은 한마디로 이렇습니다. 예를 들면 미슐랭 셰프 수준의 요리를 패스트푸드 가격과 시간에 공급해주는 식당을 발견했을 때 느끼는 그 감정을 우리를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서 넷플릭스는 우리에게 글로벌 시장으로 활짝 날아올 수 있는 안전한 보금자리를 제공했죠. 그래서 황금 세 장을 우리에게 제공을 했습니다. 이 황금 세 장이 비즈니스 용어거든요. 이 황금 세 장 굉장히 멋있고 안락한 보금자리잖아요. 근데 뭔가 세 장 그러면 갇히는 느낌이 좀 나죠. 이 황금 세 장에서 있다는 것이 가지는 단점은 앞에서도 얘기했듯이 갈라파고스 효과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선 제작비를 받고 안정감을 가지고 여러 시도들, 장점들을 얘기했는데 그런 안정감을 우리가 넷플릭스로 받고 넘겨준 건 뭘까요? IP에 대한 독점권을 넘겨줬습니다. 그래서 작품이 성공했을 때 부가적인 수입이 IP의 어떤 수익들 확장성이 많잖아요. 그래서 작품이 성공했을 때 인센티브는 어느 정도 우리가 많이 제공을 받을 수 있지만 뭐 OSMU라든지 트랜스미디어를 통해서 여러 장르로 확장되고 예상하지 못하는 그런 엄청난 수익들, 브랜드 수익들은 넷플릭스가 다 가져가는 겁니다. 그래서 자세히 보면 개별 드라마, 개별 기획사 이런 일회성 성공은 보장받지만 장기적 성공은 반납하는 이런 구조를 가집니다. 이게 황금 세 장이 가지는 단점입니다. 그래서 K 컨텐츠가 황금 세 장이라는 이런 시스템에서 안락하게 머무는 것이 종속적 생태계에 머무는 넷플릭스가 한계가 한국 생길 수 있다. 콘텐츠에 이렇게 집중하는 볼 수가 이유는 있는 거고요. 무엇인가요? 흔히 이제 우리가 투자의 법칙을 보면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과 로우 리스크 로우 리턴이 있어요.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은 위험은 크지만 성공했을 때 리턴 수익은 엄청난 부분이에요. 그래서 엔터 상품은 기본적으로 이런 속성을 가집니다. 약간의 도전적인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지금 이렇게 되면 로우 리스크 로우 리턴 구조로 넘어간다는 거예요. 리스크도 적지만 리턴도 적은 거예요. 은행에 예금하면 우리가 로우 리스크 로우 리턴이라고 하죠. 뭐 안전하잖아요. 그런데 은행 예금 수익은 별로 크지 않잖아요. 그래서 로우 리스크 로우 리턴이 가지는 황금 세 장의 구조로 갔을 때 장기적으로 IP 확장성에 이런 문제점이 생기고 원천 우리 소스가 없다는 부분에서 이게 숙제가 될 수 있다. 이런 부분은 좀 고민을 해야 되죠. 넷플릭스가 한국 콘텐츠에 어떤 방식으로 투자하나요? 그리고 그 영향은 얼마나 되나요? 일단 앞서서 윈윈 구조라고 말씀드렸죠. 넷플릭스는 가성비, 가심비, 싸고 빠르고 퀄리티 좋은 우리의 콘텐츠를 얻는다. 자, 우리는 황금 세 장 안에 보금자리에서 100% 제작비 지원받고 글로벌 주류 시장에 편입한다. 이렇게 윈윈 구조가 만들어지잖아요. 자, 문제점은 두 가지로 제가 설명을 하겠습니다. 두 가지로. 하나는 깐부의 역설과 문화적 네덜란드병이라는 두 가지 문제가 생깁니다. 첫 번째 깐부의 역설. 깐부 어디서 들어본 것 같죠? 오징어 게임에 나오잖아요. 구슬치기 게임 할 때 성기훈이 오일남과 이렇게 깐부가 되잖아요. 파트너가 돼서 같이 이렇게 파트너가 되는데 성기훈이 오일남을 선택한 이유는 뭘까요? 좀 불쌍해서 이렇게 좀 안쓰러워서 보호하기 위해서 깐부를 택했는데 오일남이 이런 얘기를 하죠. 우리는 깐부잖아. 깐부는 네 거 내 거 없는 거야. 뭐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대사 속에. 그 속의 의미가 뭐예요? 친구라는 거예요. 파트너라는 얘기예요. 자, 지금 여기까지는 깐부로서 한국의 제작 시스템과 넷플릭스는 깐부란 말이에요. 근데 결국은 오징어 게임의 원리를 보면 어떤 결말이 되죠? 깐부는 파트너가 될 수도 있지만 결국은 서로의 경쟁 구도로서 한쪽이 재물이 될 수 있다는 점이 바로 깐부의 역설입니다. 그래서 넷플릭스와 K 콘텐츠는 깐부이면서 서로 상생하기도 하지만 경쟁 구도를 가지는 이중적 구조를 가지거든요. 왜냐하면 기존의 한국 드라마 시장이 장기적으로 몰락할 수 있고 국내계의 드라마 생태계가 무너질 수 있기 때문에 이미 그런 현상이 생기고 있어요. 지금 한국 토종 제작사들이 도산을 하고 있거든요. 한국 방송사에서는 넷플릭스 같은 그런 시스템으로 페이버를 줄 수가 없는 거예요. 왜? 규모의 경제성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넷플릭스는 훨씬 유리하기 때문에 자본력을 가지고 그런 식으로 마케팅을 하는 거죠. 그래서 국내 방송사가 지금 가지는 문제점이 뭐냐면 출연료가 너무 상승하는 거예요. 아티 출연료가 상승하는 거예요. 그리고 제작비 확보가 좀 어렵고 여러 가지 수익화에 있어서 굉장히 어려움을 가지고 있고 그래서 한국 토종 드라마 시장이 지금 굉장히 종속화되고 이런 시스템이 가중화되다 보면 결국은 우리가 경쟁적 깐부가 될 수 없는 구조라는 거죠.
그래서 황금 세 장이 주는 높은 보상 체계가 결국은 출연료 상승을 불러왔다 이렇게 볼 수 있거든요. 가장 이게 악순환의 구조인데 그래서 지금 구체적으로 보면 글로벌 OTT로 인해서 한국 드라마 제작사의 어떤 생태계가 바뀌었어요. 하나의 예를 들면 드라마 전체 제작비가 400억 원이라는 드라마가 최근에 했던 그 드라마 중에 있어요. 근데 여기에 주연 배우 한 사람의 개런티가 얼마인 줄 아세요? 100억 원이 넘어요. 그러면 전체 제작비에서 한 사람이 가져가는 게 4분의 1이 넘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내 제작사도 울며 겨자 먹기로 이런 제작 시스템을 따라가면서 계속 도산을 하는 겁니다. 이게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요. 그 한 사람의 개런티가 심리적 마지노선이 있었어요. 그래서 회당 1억을 넘지 않는다라는 그 암묵적인 마지노선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당시에 송중기, 이병헌 같은 빅스타도 1억 원을 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주연 한 명의 출연료가 절대 전체 제작비 10%를 넘지 않았는데 지금은 20% 이상 이렇게 되는 이런 이제 문제가 생겼고, 자 문화적 네덜란드병이 뭐냐면 이것도 경제학에서 나오는 건데요. 1960년대 네덜란드가 천연가스가 딱 터진 거예요. 그래서 이 천연가스를 팔아서 돈벼락을 맞았습니다. 뭐 엄청났어요. 그런데 결국은 그 돈이 계속 유입돼서 자국 화폐 가치가 급등해서 전통적 제조업과 수출 산업이 몰락해서 천연가스에만 의존하는 기형적 시장이 돼서 오히려 그것이 리스크로 작용했다라는 K 겁니다. 스토리, 이걸 이제 K 추로 설명하면 콘텐츠의 글로벌 성공에 넷플릭스가 어떤 이렇게 역할을 많이 했다고 나오다 보시나요? 보니까 해외에서 그걸 구매하기 위해서 달러들이 막 유입되지 않겠어요? 그럼 네덜란드 화폐하고 바꿔서 이제 가스를 사게 되는데 그러면 네덜란드 화폐 가치가 올라가는 거예요. 화폐 가치가 비싸지게 되면 두 가지 현상이 생기는데 월급쟁이들은 굉장히 좋죠. 월급이 계속 올라가고 연봉 수익도 많아지고 부자들이 많아져요. 우선 그러다 보면 내수 시장의 재화는 한정돼 있는데 이걸 계속 구매하다 보면 인플레이션이 생기게 되는 현상이 생기고, 또 하나는 자국의 화폐 가치가 올라가면 수출 경쟁이 떨어지죠. 그 나라에서 물건은 더 비싸지기 때문에 그러면 미국이나 해외 시장은 값싼 일본 제품을 사게 돼서 결국 이런 문제가 생겼는데, 지금 이렇게 톱스타의 작가의 몸값이 치솟고 중간 규모의 제작사가 망하고 신인 작가 감독의 등용문이 막히게 되면 이런 문화적 네덜란드병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생태계 허리 부분이 소멸되고 K 컨텐츠 생태계가 획일화되고 다양성이 무너지는 이런 역설적 상황이 생기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시장도 생각해야 되고 정부도 생각해야 힘을 합쳐서 장기적으로는 이런 황금 세 장에 안주할 것이 아니라 우리도 자생력을 가질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고민할 때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싶네요. K 콘텐츠가 급성장한 비결과 그 이면을 이야기해 주신다면요? K 컨텐츠는 불과 얼마 전까지 동네 맛집 수준이었어요. 이제는 글로벌 프랜차이즈 수준으로 완전히 세계적인 주류 시장으로 들어갔죠. 근데 K 컨텐츠 성장 또 성공 배경을 벼락같이 한 번의 어떤 요인으로 볼 수는 없고요. 큰 파도가 만들어지려면 삼각 파도, 이렇게 세 개의 파도가 만나는 것처럼 여러 가지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전체적으로 보면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드라마로 시작된 한류가 또 K-팝을 이끌고 K-팝의 성공이 영화나 다시 드라마를 이끌고 서로가 서로를 견인하면서 K 브랜드가 만들어진 밸류 체인이 형성됐다. 그런 시너지 모델이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고, 구체적으로 들어가서 보면 헐리우드 정답에 질린 소비자들이 K 컨텐츠의 오답에 열광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헐리우드 공식 이런 어떤 스탠다드한 이야기의 스토리는 굉장히 안정적이지만 조금 질리죠. 그러면 항상 글로벌 소비자들은 제3지대의 이야기, 신비감 있는 특히 아시아 넷플릭스는 시장을 한국 시장을 들여다보거든요. 어떤 시각으로 바라보고 있나요? 그 시장을 예전에는 홍콩과 일본이 그 자리를 차지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아까 얘기했듯이 홍콩도 중국에 편승되면서 경쟁력을 잃게 되고, 일본도 그런 요인 때문에 조금 J-팝이나 일본 컨텐츠가 약간 주춤할 사이에 우리가 그 시장을 대체하게 된 거죠. 이런 부분이 있다고 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K-스토리가 가지는 아주 날것의 매력, 아주 섬세한 정서, 관계 미학, 이게 복합적 사고를 합니다. 우리는 대륙의 어떤 정서와 해양의 정서, 이런 것들을 접목하는 항상 문화 교량적 위치에 있었고 문화 용광로에 위치해 있었기 때문에 굉장히 섬세한 정서와 융합하는 능력이 굉장히 뛰어나거든요. 이런 조합이 만드는 매콤한 이야기의 힘이 세계 시장에서 인정을 받고 있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헐리우드 방식은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 근사한 레스토랑에서 판매하는 스테이크라면 우리 K 컨텐츠는 여러 재료가 들어가서
하나의 음식으로 녹여낸 비빔밥 같은 그런 콘텐츠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비빔밥은 여러 가지의 재료들이 각각의 그냥 단순한 조합이 아니라 올인원 방식이라고 얘기합니다. 여러 가지가 모여서 하나의 시스템으로 녹여내는 거. 이게 단순한 멀티태스킹하고는 좀 다릅니다. 그래서 하나의 드라마 안에서 스릴러, 로맨스, 코미디, 사회 비판 이런 요소들이 각각을 그냥 붙여놓은 게 아니라 하나의 시스템으로 녹여내서 하나의 드라마로 녹여내는 멀티 DNA가 있다는 겁니다. 이런 이제 비빔밥 같은 매콤한 K 스토리텔링의 힘이 K 컨텐츠 성장의 배경이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아요. K 콘텐츠가 앞으로 지속 가능한 발전을 이루려면 어떤 전략을 가져야 할까요? 뭘까요? 자, 지금 뭐 성공의 샴페인을 터뜨리기엔 좀 이릅니다. K 콘텐츠 아직 정점에 이르지 않았고 최전성기에 오지 않았다고 생각해요. 제가 볼 때는 매장량이 엄청 많습니다. 제가 이 분야 전공을 한 20년 전부터 강의를 했는데요. 그때마다 한류 뭐 5년 안에 망한다 이런 얘기가 있었고 싸이가 나올 때도 이게 끝이다. 뭐 그 이후에도 끝이다. 그렇지만 계속 가잖아요. 아직 매장량은 엄청납니다. 아직은 더 뽑아낼 것이 많은데 어떤 것을 좀 조심해야 돼야 되냐면 성공의 덫, 아류의 덫이라는 황금세장 그리고 갈라파고스 효과를 조심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성공의 공식이 안주하다 보면 제작 패턴이 획일화될 수 있어요. 모두 다 1등만 하려는 거죠. 제2의 오징어 게임, 제2의 기생충 이런 아류작만 양산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붕어빵 틀같이 K 시스템의 안주의 틀이 만들어지면 나중에는 창작이라는 다양성의 어떤 밀가루가 다양한 밀가루가 들어가도 똑같은 붕어빵만 생산하게 되는 아류는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어느 문화권이든 반복되는 거. 신생 성장 소멸 이게 원리거든요. 그러니까 시청자들은 금방 질리게 되는 겁니다. 아까 제가 홍콩 얘기했는데 홍콩이 좀 쇠퇴한 것이 그 중국에 편승되는 것뿐만 아닙니다. 다양한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는 이런 이유가 있어요. 홍콩이 과거에 보면요. 아시아 문화의 허브 역할을 했잖아요. 그리고 서구와 아시아 시장의 중개기지, 그러니까 일종의 벽난도 역할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수신기지면서 안테나 역할, 뭐 송신기지 이런 이제 벽난도 같은 역할을 넷플릭스가 한국 어느새 콘텐츠에 소멸을 어떤 했고 이제 그 방식으로 자리를 투자하나요? 한국에 내어주게 그리고 그 되었어요. 영향은 이게 바로 얼마나 되나요? 자기 복제의 덫, 다양성이 사라지는 겁니다. 우리 K-팝도 K-컬처도 그런 우려가 있어요. 그래서 이 마이너 문화라든지 여러 이런 다양한 창작의 에너지들이 있어야지만 그 소통하고 문화가 부딪히면서 새로운 것이 만들어지는데 획일화되고 스탠다드해지면 건강 생태계가 만들어질 수 없다. 신인 감독과 제작자들이 다양하게 등장하고 아까도 얘기했듯이 허리 생태계가 다양성을 가질 수 있어야 된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정리를 해보면 넷플릭스와 파트너십은 분명한 기회가 맞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경제학에서 계란을 한 바구니에 담는 우를 범하면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바로 그런 원리하고 똑같이 획일화는 굉장히 위험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자체 플랫폼의 경쟁력을 키워야 됩니다. 자, K-팝을 보면요. K-팝에 보면 위버스라는 자체 플랫폼이 있죠. 그래서 플랫폼 주권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 굉장히 좋은 겁니다. 우리 일반 소비자들이 볼 때 하이브는 K 컨텐츠 제작사로 보지만 이 투자가들, 주식하시는 분들은 플랫폼으로 보거든요. 그래서 장기적으로 플랫폼의 경쟁력이 많습니다. 그래서 플랫폼, 하이브는 플랫폼도 있고 컨텐츠 제작도 있죠. 그래서 내용도 있고 형식도 있고 그릇도 있고 음식도 있고 이 두 개가 있기 때문에 확장성이 굉장히 좋고 글로벌의 경쟁력이 있는데 그런 넷플릭스에 대항할 수 있는 오리지널 글로벌 유통 플랫폼도 장기적으로 만들어야 된다. 그렇게 해서 결국 우리도 IP 소유권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일종의 지분 참여 모델로 넷플릭스하고 투자하고 또 컨텐츠 제작할 필요도 있다고 생각해요. 제작비 전액 지원이라는 시스템도 물론 좋지만 이제 우리도 어느 정도 경쟁력이 좀 확보됐잖아요. 그러면 새로운 딜을 좀 칠 필요 있어요. 좀 리스크가 있더라도 2차 판권을 소유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으로 계약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스핀오프를 계속 제작하고 MD 상품이나 게임이나 이런 IP를 통해서 확장할 수 있는 그런 원천 판권을 가질 수 있는 미래 자산, 에셋을 확보할 수 있는 이런 계약 시스템도 만들어야 된다 생각이 들고 세 번째는 정부의 역할입니다. 좀 시스템의 역할이라고 봐요. 공적 자본을 통해서 생태계 복원을 좀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문체부가 컨진을 통해서 이런 지원금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그런 컨텐츠들 보면 대부분 지원금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선택과 집중에 의해서 정말 이런 생태계 복원을 할 작품들은 좀 이렇게 투자를 해서 창작 보존 구역을 좀 확보해서 우리만의 캐릭터, 우리만의 소재, 우리만의 이야기의 원천 소스 IP를 개발할 필요가 있습니다.
뭐 예를 들면 얼마 전에도 귀궁에 보면 이무기 나오잖아요. 뭐 예를 들면 이무기 세계 시장에 없거든요. 옛날 심영래 씨가 이제 뭐 이무개를 개발하는 이런 애니메이션도 만들었었는데 이거 세계 시장에 없어요. 그런 캐릭터들 우리 전통 문화에 많이 있습니다. 이런 IP들을 스토리텔링과 결합해서 우리만의 IP로 개발해야 돼요. 캐대헌이 굉장히 좋지만 우리의 컨텐츠로서 확산이 되지만 이 소유권은 또 미국에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얘기를 우리 스스로 원석을 발굴해서 이런 그 확산할 수 있는 IP 정책도 좀 마련하고 지원 방안도 전체적인 시스템으로서 좀 밸류체인처럼 정책과 민간, 정부, 민관이 합동해서 이렇게 좀 만들어낼 수 있는 시스템도 좀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1960년대 네덜란드가 천연가스가 딱 터진 거예요. 그래서 이 천연가스를 팔아서 돈벼락을 맞았습니다. 엄청났어요. 그런데 결국은 그 돈이 계속 유입돼서 자국 화폐 가치가 급등해서 전통적 제조업과 수출 산업이 몰락해서 천연가스에만 의존하는 기형적 시장이 돼서 오히려 그것이 리스크로 작용했다라는 얘기입니다. 이걸 이제 풀어서 설명하면 천연가스가 이렇게 많이 나오다 보니까 해외에서 그걸 구매하기 위해서 달러들이 막 유입되지 않겠어요? 그러면 네덜란드 화폐하고 바꿔서 이제 가스를 사게 되는데 그러면 네덜란드 화폐 가치가 올라가는 거예요. 화폐 가치가 비싸지게 되면 두 가지 현상이 생기는데 월급쟁이들은 굉장히 좋죠. 월급이 계속 올라가고 연봉 수익도 많아지고 부자들이 많아져요. 우선. 그러다 보면 내수 시장의 재화는 한정돼 있는데 이걸 계속 구매하다 보면 인플레이션이 생기게 되는 현상이 생기고 또 하나는 자국의 화폐 가치가 올라가면 수출 경쟁이 떨어지죠. 그 나라에서 물건은 더 비싸지기 때문에 그러면 미국이나 해외 시장은 값싼 일본 제품을 사게 돼서 결국 이런 문제가 생겼는데 지금 이렇게 톱스타의 작가의 몸값이 치솟고 중간 규모의 제작사가 망하고 신인 작가 감독의 등용문이 막히게 되면 이런 문화적 네덜란드병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생태계 허리 부분이 소멸되고 K 컨텐츠 생태계가 획일화되고 다양성이 무너지는 이런 역설적 상황이 생기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시장도 생각해야 되고 정부도 생각해요. 힘을 합쳐서 장기적으로는 이런 황금 세장에 안주할 것이 아니라 우리도 자생력을 가질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고민할 때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싶네요. K 콘텐츠가 급성장한 비결과 그 이면을 이야기해 주신다면요? K 컨텐츠는 불과 얼마 전까지 동네 맛집 수준이었어요. 이제는 글로벌 프랜차이즈 수준으로 완전히 세계적인 주류 시장으로 들어갔죠. 근데 K 컨텐츠 성장 또 성공 배경을 벼락같이 한 번에 어떤 요인으로 볼 수는 없고요. 큰 파도가 만들어지려면 삼각 파도, 이렇게 세 개의 파도가 만나는 것처럼 여러 가지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전체적으로 보면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드라마로 시작된 한류가 또 K-팝을 이끌고 K-팝의 성공이 영화나 다시 드라마를 이끌고 서로가 서로를 견인하면서 K 브랜드가 만들어진 밸류 체인이 형성됐다. 그런 시너지 모델이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고 구체적으로 들어가서 보면 헐리우드 정답에 질린 소비자들이 K 컨텐츠의 오답에 열광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헐리우드 공식 이런 어떤 스탠다드한 이야기의 스토리는 굉장히 안정적이지만 조금 질리죠. 그러면 항상 글로벌 소비자들은 제3지대의 이야기, 신비감 있는 특히 아시아 시장을 이렇게 들여다보거든요. 그 시장을 예전에는 홍콩과 일본이 그 자리를 차지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아까 얘기했듯이 홍콩도 중국에 편승되면서 경쟁력을 잃게 되고 일본도 그런 요인 때문에 조금 J-팝이나 일본 컨텐츠가 약간 주춤할 사이에 우리가 그 시장을 대체하게 된 거죠. 이런 부분이 있다고 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K-스토리가 가지는 아주 날것의 매력, 아주 섬세한 정서, 관계 미학 이게 복합적 사고를 합니다. 우리는 대륙의 어떤 정서와 해양의 정서 이런 것들을 접목하는 항상 문화 교량적 위치에 있었고 문화 용광로의 위치에 있었기 때문에 굉장히 섬세한 정서와 융합하는 능력이 굉장히 뛰어나거든요. 이런 조합이 만드는 매콤한 이야기의 힘이 세계 시장에서 인정을 받고 있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헐리우드 방식은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근사한 레스토랑에서 판매하는 스테이크라면 우리 K 컨텐츠는 여러 재료가 들어가서 하나의 음식으로 녹여낸 비빔밥 같은 그런 컨텐츠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비빔밥은 여러 가지의 재료들이 각각의 그냥 단순한 조합이 아니라 올인원 방식이라고 얘기합니다. 여러 가지가 모여서 하나의 시스템으로 녹여내는 거. 이게 단순한 멀티태스킹하고는 좀 다릅니다.
그래서 하나의 드라마 안에서 스릴러, 로맨스, 코미디, 사회 비판 이런 요소들이 각각을 그냥 붙여놓은 게 아니라 하나의 시스템으로 녹여내서 하나의 드라마로 녹여내는 멀티 DNA가 있다는 겁니다. 이런 이제 비빔밥 같은 매콤한 K 스토리텔링의 힘이 K 컨텐츠 성장의 배경이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아요. K 콘텐츠가 앞으로 지속 가능한 발전을 이루려면 어떤 전략을 가져야 할까요? 자, 지금 뭐 성공의 샴페인을 터뜨리기엔 좀 이릅니다. K 콘텐츠 아직 정점에 이르지 않았고 최전성기에 오지 않았다고 생각해요. 제가 볼 때는 매장량이 엄청 많습니다. 제가 이 분야 전공을 한 20년 전부터 강의를 했는데요. 그때마다 한류 뭐 5년 안에 망한다 이런 얘기가 있었고 싸이가 나올 때도 이게 끝이다. 뭐 그 이후에도 끝이다. 그렇지만 계속 가잖아요. 아직 매장량은 엄청납니다. 아직은 더 뽑아낼 것이 많은데 어떤 것을 좀 조심해야 돼야 되냐면 성공의 덫, 아류의 덫이라는 황금세장 그리고 갈라파고스 효과를 조심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성공의 공식이 안주하다 보면 제작 패턴이 획일화될 수 있어요. 모두 다 1등만 하려는 거죠. 제2의 오징어 게임, 제2의 기생충 이런 아류작만 양산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붕어빵 틀같이 K 시스템의 안주의 틀이 만들어지면 나중에는 창작이라는 다양성의 어떤 밀가루가 다양한 밀가루가 들어가도 똑같은 붕어빵만 생산하게 되는 아류는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어느 문화권이든 반복되는 겁니다. 신생 성장 소멸 이게 원리거든요. 그 시청자들은 금방 질리게 되는 겁니다. 아까 제가 홍콩 얘기했는데 홍콩이 좀 쇠퇴한 것이 그 중국에 편승되는 것뿐만 아닙니다. 다양한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는 이런 이유가 있어요. 홍콩이 과거에 보면요. 아시아 문화의 허브의 역할을 했잖아요. 그리고 서구와 아시아 시장의 중개기지, 그러니까 일종의 벽난도 역할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수신기지면서 안테나 역할, 뭐 송신기지 이런 이제 벽난도 같은 역할을 했는데 어느새 소멸을 했고 이제 그 자리를 한국에 내어주게 되었어요. 이게 바로 자기 복제의 덫, 다양성이 사라지는 겁니다. 우리 K-팝도 K-컬처도 그런 우려가 있어요. 그래서 이 마이너 문화라든지 여러 이런 다양한 창작의 에너지들이 있어야지만 그 소통하고 문화가 부딪히면서 새로운 것이 만들어지는데 획일화되고 스탠다드해지면 건강 생태계가 만들어질 수 없다. 신인 감독과 제작자들이 다양하게 등장하고 아까도 얘기했듯이 허리 생태계가 다양성을 가질 수 있어야 된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정리를 해보면 넷플릭스와 파트너십은 분명한 기회가 맞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경제학에서 계란을 한 바구니에 담는 우를 범하면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바로 그런 원리하고 똑같이 획일화는 굉장히 위험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자체 플랫폼의 경쟁력을 키워야 됩니다. 자, K-팝을 보면요. K-팝에 보면 위버스라는 자체 플랫폼이 있죠. 그래서 플랫폼 주권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 굉장히 좋은 겁니다. 우리 일반 소비자들이 볼 때 하이브는 K 컨텐츠 제작사로 보지만 이 투자가들, 주식하시는 분들은 플랫폼으로 보거든요. 그래서 장기적으로 플랫폼의 경쟁력이 많습니다. 그래서 플랫폼, 하이브는 플랫폼도 있고 컨텐츠 제작도 있죠. 그래서 내용도 있고 형식도 있고 그릇도 있고 음식도 있고 이 두 개가 있기 때문에 확장성이 굉장히 좋고 글로벌의 경쟁력이 있는데 그런 넷플릭스에 대항할 수 있는 오리지널 글로벌 유통 플랫폼도 장기적으로 만들어야 된다. 그렇게 해서 결국 우리도 IP 소유권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일종의 지분 참여 모델로 넷플릭스하고 투자하고 또 컨텐츠 제작할 필요도 있다고 생각해요. 제작비 전액 지원이라는 시스템도 물론 좋지만 이제 우리도 어느 정도 경쟁력이 좀 확보됐잖아요. 그러면 새로운 딜을 좀 칠 필요 있어요. 좀 리스크가 있더라도 2차 판권을 소유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으로 계약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스핀오프를 계속 제작하고 MD 상품이나 게임이나 이런 IP를 통해서 확장할 수 있는 그런 원천 판권을 가질 수 있는 미래 자산, SS를 확보할 수 있는 이런 계약 시스템도 만들어야 된다 생각이 들고 세 번째는 정부의 역할입니다. 좀 시스템의 역할이라고 봐요. 공적 자본을 통해서 생태계 복원을 좀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문체부가 컨진을 통해서 이런 지원금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그런 컨텐츠들 보면 대부분 지원금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선택과 집중에 의해서 정말 이런 생태계 복원을 할 작품들은 좀 이렇게 투자를 해서 창작 보존 구역을 좀 확보해서 우리만의 캐릭터, 우리만의 소재, 우리만의 이야기의 원천 소스 IP를 개발할 필요가 있습니다. 뭐 예를 들면 얼마 전에도 귀궁에 보면 이무기 나오잖아요. 뭐 예를 들면 이무기 세계 시장에 없거든요. 옛날 심영래 씨가 이제 뭐 이무개를 개발하는
이런 애니메이션도 만들었었는데 이거 세계 시장에 없어요. 그런 캐릭터들 우리 전통 문화에 많이 있습니다. 이런 IP들을 스토리텔링과 결합해서 우리만의 IP로 개발해야 돼요. 캐대헌이 굉장히 좋지만 우리의 컨텐츠로서 확산이 되지만 이 소유권은 또 미국에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얘기를 우리 스스로 원석을 발굴해서 이런 그 확산할 수 있는 IP 정책도 좀 마련하고 지원 방안도 전체적인 시스템으로서 좀 밸류체인처럼 정책과 민간, 정부, 민관이 합동해서 이렇게 좀 만들어낼 수 있는 시스템도 좀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